제목, 붉은 눈물, 붉은 김치. 제1장, 썩어 문드러진 속. 그의 11월의 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정의의 가슴 속에 부는 칼바람에 비하면 그저 산들바람에 불과했다. 유방암 상기입니다. 전이 소견도 보입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진료실의 공기를 갈랐다. 정의는 멍한 눈으로 하얀 벽을 응시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보다 당장 내일 시어머니가 시킨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먼저 떠오른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정의의 병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 시집살이의 고통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화병의 결정체였다. 가난한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 박 여사는 정의를 며느리가 아닌 부리는 종으로 대했다. 결혼식 날 박 여사는 하객들이 듣는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근본 없는 년 거둬줬으니 평생 갚으며 살아라. 그 말은 정의의 발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다. 남편 태석이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을 때 정의는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다. 퉁퉁 부르튼 손으로 번 돈을 시어머니의 품위 유지비로 갖다 바쳤다. 박 여사는 그 돈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사고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하며 천사 같은 권사님 소리를 들었다. 정작 그 돈을 번 며느리는 점심값 5,000원이 아까워 편의점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말이다. 몸의 이상 신호는 1년 전부터 있었다. 가슴 한쪽에 딱딱한 멍울이 잡혔고 찌르듯 아팠다.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다. 어머님, 저 몸이 좀 안 좋은데 병원 좀. 꾀병 부리지 마라. 요즘 젊은 것들은 툭하면 아프대. 나 때는 애 낳고 바로 밥 매러 나갔어. 이번 주 김장 배추 500포기 주문해놨으니 그리 알아라. 그날 정의는 진통제 2알을 삼키며 배추를 절였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주먹으로 쿵쿵 내리치며 참았다. 그렇게 참아낸 고통은 암세포가 되어 그녀의 림프절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의사가 보여준 CT 사진 속 정의의 몸은 처참했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갉아먹힌 그녀의 영혼처럼 암세포는 그녀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시커멓게 뒤덮고 있었다. 보호자분, 안 오셨습니까? 마침표 바빠서요. 정의는 거짓말을 했다. 태석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지금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왔어. 나중에 해. 라며 전화를 끊었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처방전을 움켜쥔 정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다. 죽는다는 것보다 이렇게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제2장, 죄인 아닌 죄인. 항암 치료는 지옥 그 자체였다. 독한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릴 때마다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나갔고 손톱과 발톱은 검게 변해 들떠버렸다. 구토하느라 위에까지 쏟아내 목구멍이 타들어가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정의는 쉴 수 없었다. 항암인가 뭔가 한다고 유세 떨지 마라. 내가 밥 안 하면 우리 아들은 굶으란 소리냐. 박 여사는 항암 주사를 맞고 돌아와 쓰러져 있는 정의의 방문을 발로 찼다. 마스크를 쓴 채 비틀거하며 부엌으로 나온 정의는 밥을 안 쳤다.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쯧쯧, 재수 어깨병은 걸려가지고. 우리 집안에 애기 끼려나 보다.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없어. 박 여사는 며느리의 앙상한 뒷모습에 대고 소금을 뿌리는 신용을 했다. 정의는 쌀을 씻으며 소리 없이 울었다. 차가운 수돗물에 닿은 손끝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다. 항암제 부작용인 수족증후군 때문에 손발의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벗겨진 상태였다. 태석은 방관자였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여자들의 문제로 치부하며 회피했다. 당신이 좀 참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원래 저러시잖아. 그리고 그거 요즘은 다 낫는다더라. 태석의 무심한 위로는 정의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에게 정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던 걸까. 제3장 200포기의 핏빛 김장. 12월 초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날이었다. 항암 4차 치료를 마치고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마당에 배추산이 쌓여 있었다. 200포기다. 올해는 교회 목사님 댁이랑 복지관에도 보내야 하니 넉넉히 했다. 내일까지 다 절여서 양념 발라라. 정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건장한 사람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양이었다. 어머님, 저 지금 서 있기도 힘들어요. 제발 사람 사서 하면 안 될까요? 비용은 제가 어떻게든. 돈,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남편 등골 빼먹는 주제에. 그리고 싸먹는 김치는 정성이 없어서 안 돼. 잔말 말고 나와. 박 여사는 정희에게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던져주고는 따뜻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방 안에서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정희는 마당 수도가에 주저앉았다. 찬물에 손을 넣자마자 벼락을 맞은 듯한 통증이 전해졌다. 항암 부작용으로 껍질이 벗겨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쏟아질 시어머니의 폭언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한 포기, 두 포기. 배추를 가르는 칼날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희의 손끝에서 흐른 피가 고무장갑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땀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마스크를 적셨다. 어지럼증에 몇 번이나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때마다 깨진 무릎에서는 피멍이 들었다. 밤 10시가 넘도록 정희는 어둠 속에서 홀로 배추와 사투를 벌였다. 마당의 센서 등마저 고장나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 그녀는 마치 형벌을 받는 죄수처럼 보였다. 배추를 절이는 소금물통에 붉은 핏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져 번져갔다. 그것은 김칫물이 아니라 정희의 생명이었다. 아직도 멀었냐? 내일 아침까지 다 못 끝내면 집 나갈 생각해라. 문틈으로 얼굴만 내민 박 여사가 소리쳤다. 정희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이대로 잠들면 영원히 안 깨어날 수 마침표. 제4장, 각성, 그리고 폭발. 새벽 2시, 야근을 마친 태석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마당의 풍경은 기괴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들 사이로 안에 정희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붉은 물이 흥건했다. 김치 양념이 쏟아진 줄 알았던 태석은 가까이 다가갔다가 경악했다. 그것은 양념이 아니었다. 정희의 손과 코에서 흐른 피였다. 정희야, 여보. 태석이 아내를 흔들었다. 정희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손을 감싼 고무장갑을 벗기자 피와 진물로 범벅이 되어 피부가 다 벗겨진 참혹한 손이 드러났다. 그 손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쥐식여진 고깃덩어리에 가까웠다. 순간 태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난 10년 자신이 외면했던 아내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이게 다 마침표. 그 소란의 안방에서 박 여사가 자다 깬 얼굴로 나왔다. 아니, 새벽부터 웬 난리냐? 쟤는 또 왜 저기서 자빠져 있어? 김장다 끝내라고 했더니 꾀병 마침표. 어머니. 태석의 짐승 같은 포유가 마당을 울렸다. 박 여사는 난생 처음 보는 아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뒷걸음질 쳤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정희암 환자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김장 200폭이라뇨. 어머니가 인간입니까? 악마예요. 뭐라? 내가 내 애미다. 며느리 교육 좀 시키는 게 마침표. 교육? 이게 교육이에요? 이건 살인입니다. 태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옆에 있던 절인 배추통을 있는 흰꺽 발로 찼다. 와르르 소금에 절여진 배추들이 마당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내 김치. 이게 얼마짜린데?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돈이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 저 썩어 빠진 배추가 더 중요하냐고요. 태석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준비해둔 고춧가루 대야를 들어 마당 한복판에 패대기 쳤다. 붉은 가루가 폭죽처럼 터지며 허공에 흩날렸다. 젓갈통, 마늘 빻은 것, 찹쌀풀. 김장을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엎어버렸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붉은 양념과 하얀 배추, 그리고 정희가 흘린 피가 뒤섞여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를 풍겼다. 그만해라. 동네 사람들 다 본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엎어진 김치를 주워 담으며 통곡했다. 며느리가 쓰러진 것보다 김치가 망가진 것이 더 슬픈 여자였다. 태석은 그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아내를 안아 올렸다. 가자, 정희야. 이 지옥에서 나가자.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해. 태석은 아내를 안은 채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뒤에서 박 여사가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 연 끊자. 라고 악을 썼지만 태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제5장 반격의 서막. 응급실에 실려간 정희는 급성 심부전과 폐혈증 초기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의사는 태석의 멱살을 잡을 듯이 화를 냈다.
항암 환자를 혹사시켜서 이 지경을 만들어요? 이건 가정폭력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태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긴 정희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비친 태석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다. 마침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석은 아내의 붕대 감긴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박 여사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다. 며느리년이 성질이 더러워서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김장독을 닦겠다. 아들이 그년 꼬임에 넘어가서 애미를 버렸다. 동네 단체 채팅방과 교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심지어 정희의 친정 부모님이 없다는 것을 들먹이며 근본이 없어서 그렇다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병문안을 온 정희의 유일한 친구이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미경 덕분이었다. 미경은 분노에 떨며 태석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것 봐요. 시어머니가 올린 글들. 이거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예요. 정희 이대로 당하게 둘 거예요. 정희는 병상에 누워 조용히 말했다. 더는 안 참아.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다 죽으면 저승 가서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라도 안 참을 거야. 태석과 정희는 반격을 준비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의사의 소견서,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쇼크와 신체 손상 입증. CCTV 영상, 마당이 보이는 이웃집 CCTV에 찍힌 정희가 10시간 넘게 홀로 일하다 쓰러지는 장면과 태석이 오기 전까지 박 여사가 한 번도 나와보지 않는 장면. 녹음 파일, 정희가 혹시 몰라 켜두었던 핸드폰 녹음기에 담긴 박 여사의 폭언. 재수 없는 년, 빨리 하고 꺼져라 등의 제6장, 심판의 날. 태석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아 박 여사를 노인 학대가 아닌 역으로 가정폭력 및 상해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한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태석에게 어머니는 이미 어머니가 아니었다. 동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이웃집 CCTV 영상이 뉴스 제보를 통해 지역 방송에 탔기 때문이다. 영상 속에서 앙상한 암 환자가 덜덜 떨며 배추를 절이는 모습, 그리고 쓰러진 며느리를 발로 툭툭 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충격. 암 투병 며느리에게 김장 200포기 강요한 시어머니, 김치보다 못한 며느리 목숨? 현대판 콩쥐팥쥐. 박 여사의 집대문 앞에는 계란이 날아들었고 절에서는 제명당했다. 그녀가 자랑하던 품위는 시궁창에 처박혔다. 법정에서 박 여사는 끝까지 뻔뻔했다.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게 죄냐. 내가 쟤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여 생명을 위협했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내려지던 날 태석은 박 여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은 그날 밤 그 김장 배추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에필로그, 붉은 김치, 새로운 맛. 1년 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정인의 치유 밥상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식당이 문을 열었다.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정희가 차린 가게였다. 그녀의 머리는 아직 짧은 쇼컷이었지만 혈색은 분홍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태석은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하여 정희와 함께 배추 농사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양복을 입은 무기력한 남편이 아니었다.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아내를 위해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배추를 나르는 듬직한 동반자였다. 여보, 이번 김치는 어때? 정희가 갓 담근 김치를 찢어 태석의 입에 넣어주었다. 최고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정희는 자신이 담근 김치를 바라보았다. 1년 전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그 붉은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력 넘치는 붉은색, 건강하고 맛있는 붉은색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강요도 아닌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해 김치를 담갔다. 가게 한편에는 항암 환자 무료 식사 제공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정희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희와 태석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비로소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